지금부터는 수사 모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곡 사전. 그런데 사실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두면 언젠간 손에 절대 안 봅니다. 그럼 뭐 우리 또 어디 가서 뭐 기죽고 못 살지 않습니까? 이 방송 보시고 야, 너 그거 알았어? 아, 이게 말이야. 그죠. 이러면서 지적 허세 좀 풍겨보시기 바랍니다. 충격! 시리얼의 탄생 비화.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네.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잠깐만, 이 기사를 듣기 전에 미리 말할게요. 예. 저는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요. 아니 어쨌든 탄생 비화 들어보시면 굉장히 나쁜 얘기 아 내가 아침마다 이걸 먹어서 궁금한데? 예. 출근하기 바쁜 아침에 이거 하나만 먹어도 필수 5대 영양소를 섭취. 호랑이 기운 솟아나게 하는 푸드가 있죠? 바로 시리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즐겨 먹는 이 시리얼에 충격적인 탄생 비화가 있었습니다. 1876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내과 의사 존 하비 켈로그. 평소 그는 남다른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모든 악의 근원은 성욕이야. 의사 켈로그는 성관계 등 성행위가 영혼과 육체의 병을 초래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죄송한데 지금 시리얼 탄생 비화 맞죠? 맞습니다. 갑자기 성욕이 나와가지고 요즘 이거 왜 이러지? 자, 그리고 성욕을 부추기는 게 바로 고기, 자극적인 소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욕을 억제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켈로그. 야, 이게 그때 떠오른 것이 채식주의자였던 발명가 제임스 칼렙 잭슨이 만든 음식, 통밀가루를 물에 반죽해서 구운 그래놀라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켈로그는 딱딱한 그래놀라의 단점을 보완해서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 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이제 고기는 끊고 전적으로 이걸 드셔야 합니다. 순수 탄수화물인 시리얼을 성욕 억제 음식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의 식사로 지급이 되기 시작했죠. 아,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그런데요, 켈로그의 요양원 환자였던 찰스 윌리엄 포스트가 잠깐만. 이분도 발명하신 분 아닙니까? 네네네. 이분도 네. 야, 오늘 양대 산맥이 다 나오네요. 아, 양대 산맥이 같은 병원에 있었네요. 심지어 의사와 환자로. 신기하죠? 네. 환자였구나. 찰스 윌리엄 포스트가 켈로그의 시리얼을 먹은 뒤 먹기 편한데? 맛만 더 좋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이렇게 사업 아이템이 번뜩 떠올라서 1895년에 회사를 설립. 설탕과 과일 향을 첨가한 시리얼을 출시했습니다. 이후에 의사 켈로그도 동생과 함께 회사를 설립. 이렇게 두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오늘날 시리얼계의 양대 산맥이 된 것이죠. 야. 아, 근데 야, 이게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욕을 감퇴시키니까? 실제로 이런 효과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완전 불안해 지금. 잠깐만, 이 기사를 듣기 전에 미리 말할게요. 예. 저는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 관계없어. 근데 왜 불안했던 거죠? 아니,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 뭔가를 떠올렸나요?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성욕 억제제라는 시리얼의 충격 과거.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 오해 말고, 걱정 말고 마음껏 드세요. 분홍 소세지의 충격 실체. 1970, 80년대 도시락통에 요 반찬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날은 점심시간에 어깨 으쓱하고 도시락통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인기 도시락 반찬, 분홍 소세지입니다. 저거 약간 계란물 입혀가지고 싹 넣어놓으면은 무조건 계란물이죠. 너무 맛있잖아. 케찹이에요, 케첩. 또 이거는. 네. 무조건 케찹이에요. 최근에 이 삼시세끼 산촌편에서 분홍 소시지에 달걀을 입혀서 소뚜껑에 구워 먹는 모습이 방송됐는데 이 시청자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먹고 싶어서. 저 미쳐요. 네. 저 별맛도 아닌데 정말 추억의 맛이에요. 아, 근데 진짜 노릇노릇 맛있게 구웠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이 분홍 소세지가 사실은 소세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수요미식회에서 저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게 소세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고기가 아니더라고요. 야, 또 기억력이 있네요. 자, 분홍 소시지의 정체성을 뒤흔든 이 놀라운 사실. 이 분홍 소시지의 정식 명칭은 혼합 소시지입니다.
일명 어육 소시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국내 축산물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에 의하면 가공식품인 일반 소시지는 고기 함량이 70% 이상, 전분 함량이 10%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혼합 소시지인 분홍 소시지는 밀가루와 어육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찐 어묵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육 소시지가 어떻게 해서 소시지라는 이름으로 대중화됐느냐? 난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팔면 될 걸 왜 소시지가 된 거죠? 1960년대 초반 당시 돼지고기가 너무 귀하고 비싸서 좀 산다 하는 부유층 외에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국내 한 회사에서 저렴한 가격의 어육으로 돼지고기 맛이 나는 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인기는 상상 초월! 매일 아침 공장 앞은 어육 소시지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싸고 일단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먹을 때 아, 내가 뭔가 귀한 거 먹는구나라는 근데 나는 소세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했을 것 같아. 수많은 소시지와 햄이 즐비한 요즘에도 식당 반찬으로 나오면 왠지 반갑고 고깃집에서도 옛날 도시락 시켰을 때 꼭 있어야 하는 옛날 분홍 소시지. 그런데 소세지면 어떻고 어묵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겐 별미, 어른들에겐 추억인걸요. 유리멘탈 개복치의 진실은?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아, 상처받아. 아, 이 자리 불편해. 스트레스 받아. 아. 자, 이렇게 예민함과 소심함에 유리멘탈까지 장착한 이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너 인간 개복치냐? 근데 이게 옛날엔 안 쓰던 말인데 요새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예민한 생물이라고 알려진 개복치. 애가 소심하게 생겼네. 삐졌잖아 벌써 얼굴이.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자,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개복치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개복치가 예민함과 유리멘탈의 아이콘이 된 이유, 바로 2014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한 모바일 게임, 일명 개복치 키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게임은 갓 구한 개복치를 성체가 될 때까지 무사히 키워내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아기 개복치를 어른 개복치로 키우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그 자체. 바위에 부딪혀 사망. 일광욕 중 잠들어 바짝 말라 사망. 아이고. 바다 거북이가 너무 무서워서 사망. 갑자기 호흡법을 잊어버려 사망 등. 바본가? 네, 사망의 원인이 너무 많았죠. 게임 내 개복치의 가쁜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개복치가 예민 보스와 또 유리 멘탈이라는 인식이 확 박혀버린 거죠. 아, 그래서 개복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구나, 요새. 자,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은요. 개복치가 실제로는 만만한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요? 다 큰 개복치는요. 몸 길이는 약 4m, 무게는 평균 1톤, 그리고 개복치의 평균 수명은 대략 20년. 천적이 거의 없어 천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와, 물고기인데 20년을 살아요? 아니 4m라고? 개복치가 정말 시위할 법하네. 너무 오해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억울한 거죠. 유리 멘탈이라고.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상 억울한 개복치의 사연이었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극호와 극혐을 외치는 부류들인데요. 난 극호. 달콤함 뒤에 느껴지는 청량감 때문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일명 민초단과 치약을 왜 돈 주고 사 먹니? 라는 반민초파로 말이죠. 맞아. 제가 바로 극혐 반민초파입니다. 그래, 치약이야, 치약. 치약이랑은 아예 맛이 다르죠. 야 민트를 어떻게 치약이랑 나는 아니, 완전 달라. 치약에 초콜릿을 왜 넣냐고.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해요. 자, 이런 싸움이 어디서든 다 일어나. 난 민초단이. 이렇게 함부로 감히 극혼이 극혐이니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민초 아이스크림의 탄생 배경. 그것은 약 4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당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인 프린세스 로열 앤 공주와 마크 필립스 대위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선 경사를 앞두고 결혼식에 쓰일 디저트 컨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그 결과 앤 공주의 결혼식에 제공될 디저트는 민트 로열입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그래서 영국 왕실인 겁니다. 왕실이 매번 좋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미쳐버리겠네. 역사적으로 오판을 하는 경우라고. 이 유딩 입맛들하고 방송 못 하겠네 정말. 그렇습니다.
영국 로열 패밀리를 위해 개발된 특 스페셜 디저트였던 겁니다. 역시 왕실의 선택. 그리고 네로라는 파티셰들과 셰프들을 제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이는 잉글랜드 S대학교 조리학과 학생인 마릴린 리케지. 자, 그녀가 개발한 민트 추출물과 초콜릿 칩을 넣은 아이스크림. 민트 로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의 시초였던 거죠. 이후에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 31가지 맛 아이스크림집의 인기 메뉴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요, 저 집 가면은 각종 메뉴가 신메뉴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도해보고 저 무조건 얹어요. 쟤는 네. 무조건 픽이야. 근데 저의 단점이 뭐냐면 어.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저 맛밖에 안 나. 아니지. 다른 걸 먹고 저걸로 입가심을 하라니까. 치약 칫솔 쓰지 말고 다 뭐 초콜릿도 먹고 다 먹어. 그다음에 저걸로 하면은 싹 청량해진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해. 하여튼 뭐 이를 닦는 걸 대용으로 하겠다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는 잘 들었습니다. 네, 민트 초코님 그동안 몰라 배워서 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네, 앞으로도 디저트계 로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디저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충격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달달한 향이 나는 이유가 동물성 향료 중에 하나인 카스토레움 때문인데요. 카스토레우? 이름이 아주 느낌이 안 좋은데요? 바닐라 향을 내는 카스토레움을 채취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비버의 항문. 비버 항문이었습니다. 바닐라 향이 비버의 항문 냄새였던 것입니다. 진짜 짜증난다. 야, 쟤는 집만 잘 지는 줄 알았는데 향기도 좋았네. 아, 그럼. 집 지을 때 집에 향기가 되게 좋았겠다. 바닐라 향이 난 거죠. 자, 여러분, 비버의 생식선과 항문 근처에는 말이죠, 오일 형태의 분비물을 만드는 주머니 향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비물의 향이 세상 달달하죠.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준비하셨습니까, 항문을? 항문, 자, 비버 3마리 입장. 서울 모 아쿠아리움 비버 사육사님께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비버 사육장에 있으면 정말 달달한 향이 문득 코끝을 스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문 냄새가 아니라 항문 옆에 있는 향낭에서 이 냄새가 난다 이거죠. 야. 그렇죠? 이거를 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향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난 또 걱정되는 게 저것 때문에 또 막 사냥이 막 되고 그럴까 봐. 전 세계인이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양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걱정이 많이 안 될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 왔습니다. 카스토레움은 1920년대부터 음식이나 향수 등에 사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 비버의 서식지인 캐나다에서 매년 최소 2,000마리 이상의 야생 비버가 사냥되기도 했고요.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 서식하는 유럽 비버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 그쵸. 자기 달달하게 먹겠다고. 뭐 먹기 시작하면 그냥 다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비버 사냥으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엔 천연 카스토레움 대신에 인공 합성 향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되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비슷한 향이 나는 게 생겼군요. 그렇죠. 다행이다. 바닐라의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좀 덜 미안하겠네요. 그렇죠. 인공이니까. 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맛이 또 있죠. 일명 녹차 덕후. 녹덕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녹차 아이스크림. 아주 좋아합니다. 잠깐만, 이거 아까 카스토레움도 약간 독특했잖아. 네네. 이거 혹시 곤충가루 아니에요? 오. 메뚜기나 뭐 여치 이런 거. 녹색 뭐 애벌레 그런 거 있잖아. 녹차 아이스크림의 진한 초록빛, 여기에는요 동엽록소라는 색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색소에 숨겨진 놀라운 정체, 동엽록소는 바로 누의 똥이었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라고? 자,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똥을 쓴다고? 녹차 아이스크림의 특유의 진한 초록색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의 녹색빛을 더 부각시켜줄 색소가 필요했는데 이때 사용된 치트키가 바로 누의 똥이었던 것이죠. 누에는 누에나방의 유충으로요. 주식은 뽕잎. 그래서 배설물 역시 진한 녹색을 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알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과연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찝찝한 기분인데요. 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의 똥은 인체에 해로운 게 없는 천연 색소입니다. 안 해로우면 다 먹을 거예요. 뽕잎은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뽕잎을 먹고 배설한 누에의 똥 역시 뽕잎의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상상도 못했는데 뭐 엄청난 얘기인데다가 이게 사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좀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그럼요. 이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로운 건 하나도 없고 이로운 것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자체가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비단도 주고, 그럼 동충하초도 네. 누에로 재배하고. 네. 실도 주고 똥도 주고 뭐 이런 네. 다 주네 그냥. 자, 여러분. 앞으로 바닐라, 녹차, 디저트 먹을 때마다 같이 먹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널리 알려야 이로운 것입니다. 포메라니아는 사실 뭐뭐뭐 복슬복슬한 손뭉치 같은 자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심장을 부여잡게 하는 우주 최강 귀여운 댕댕이 포메라니아. 아, 귀여워. 쪼꼬미들. 포메라니아는요 다 자란 성견이 되어도 몸무게가 고작 약 3kg. 아담한 사이즈로 심쿵매력 뿜뿜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반려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작다고 얕보면 안 되는 게요. 조그만 녀석이 짖기도 엄청 잘 짖고요. 까칠한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이 까칠한 포메라니안의 성격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슬픈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포메라니안의 고향은요. 독일과 폴란드에 걸쳐져 있는 발트 연안의 포메라니아 지역인데요. 아, 이 강아지 이름이 고양이 이름을 딴 거죠. 동네 이름을 딴 진돗개 같은 스타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포메라니안의 조상이 썰매견으로 잘 알려진 대형견 스피츠라고 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네 얼굴이.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녀석이 이렇게 작은 소형견이 된 거예요? 네, 거기엔 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1891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반려견인 마르코를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어머, 여왕님의 개 좀 봐. 작은이가 너무 귀엽다. 여왕의 작은 포메라니안 때문에 영국인들 사이에서 작은 포메라니안의 인기가 급증.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작고 귀여운 포메라니안을 얻기 위해서요. 작은 몸집의 포메라니안들끼리 여러 차례 근친 교배를 강행, 일명 품종 개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생성은 살아있고 이제 크기만 작아진 거구나.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품종 개량의 나쁜 예죠. 근친 교배의 부작용 때문에 유전적으로 관절이 약해져 슬개골 탈구 같은 질환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 성격, 그 까칠한 성격도요. 포메라니안이 비록 몸집은 작아졌지만 원래 대형견이었던 DNA가 아직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맹렬한 성격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자기 몸이 작은 걸 모르나 보다. 인간의 호불호 때문에 미관상의 만족을 위해로 반려동물들을 품종 개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동물 학대예요. 동물 학대. 근데 그야말로 어떤 품종을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으로서 반려동물로서 우리가 강아지를 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수년간 이어져온 과학계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진화론을 창시한 두 주역, 알프레드 월러스와 찰스 다윈마저. 이 무늬는 풀숲에서 맹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한 거야. 무슨 소리? 그건 아무런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해. 이게 대체 뭐냐? 현존하는 가장 미스테리한 무늬, 바로 얼룩말의 줄무늬입니다. 진짜로 저게 그 다른 동물로부터의 사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말이죠. 얼룩말의 줄무늬를 두고 맹수를 피하기 위한 위장용이다, 체온 조절 효과다 등등 온갖 가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룩말 줄무늬의 미스테리가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 헝가리와 스웨덴의 대학 연구진들이 합심해서 그 실마리를 풀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룩말 줄무늬는 파리 퇴치용 생존 수단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 사자 퇴치용이 아니라 파리 퇴치용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자보다 파리가 무섭다는 거잖아요. 사자보다 파리가 무섭죠. 그런 건가요? 네. 근데 파리가 왜? 자, 파리 종류 중에 말과 같은 포유류의 등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흡혈 파리가 있는데요. 아 흡혈 과정에서 아프리카 풍토병 중 하나인 수면병 등 포유류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전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연구진들이 실제 말 크기의 모형에 각각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얼룩무늬에 끈끈이를 붙여서 어디에 더 많이 붙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검은색 모형에는 562마리, 흰색 모형에는 22마리의 말파리가 붙은 반면
얼룩무늬 모형에는 단 8마리의 말파리만 붙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효과가 검은 말은 최악이죠. 네. 그리고 올해 2월 신뢰도 있는 과학저널의 척도가 되는 SCI급 저널에 게재된 얼룩말 무늬 연구 결과가 말의 무늬에 따라 말파리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한 결과 일반 말에게 접근한 말파리들은 75%인 반면 얼룩말에게 접근한 말파리는 25%,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되게 자극적이고 피하고 싶은 무늬인가 보다. 이 연구팀은요, 줄무늬가 말파리에 시각적으로 혼동을 줍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얼룩말의 줄무늬는 말파리와 같은 흡혈파리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 온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몸하는 무용지물. 황사나 미세먼지 심한 날이면 목이 칼칼하잖아요. 아유. 그럴 때 두 분만의 해소법 있습니까? 딱 있죠. 삼겹살. 그럼 어허. 삼겹살이지. 그게 플라시보 같긴 한데 실제로 먹어보면은 목이 좀 괜찮아져요. 그럼요.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아유, 목도 칼칼한데 기름칠 좀 해줘야지. 삼겹살 매출이 증가, 불티나게 팔린다는데요. 특히나 삼겹살에 있는 기름 덕분에 목에 끼어있는 미세먼지가 쉽게 내려가서 삼겹살이 이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데 특효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허, 설마 이것도 잘못된 상식인가요? 미세먼지에 삼겹살이 좋다는 그 근거 없는 속설에 불과한데요. 삼겹살은 식도와 위장 등의 소화기관으로 흡수되는 반면 미세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호흡기. 즉, 미세먼지와 삼겹살은 체내로 흡수되는 이동 경로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삼겹살의 기름이 기관지의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에는 어려운 거죠. 또 삼겹살의 불포지방산이 미세먼지 속 중금속과 결합해 배출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역시 거짓. 불포지방산 등 흡수된 지방은 오히려 미세먼지 속 지용성 중금속의 흡착률을 높일 뿐 배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흡착률을 높여요. 오히려 갖고 오는 거야. 어이구야. 그럼 미세먼지 많은 날에 뭐 먹어야 돼요? 점막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더 잘 침투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하. 수분이 보충돼야 촉촉하게 기도가 유지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미세먼지 등의 몸속 노폐물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의 대다수의 해법이 물이네. 그러니까 물이 좋네. 적절한 물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네. 맛있으면 용서되니까요.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면서 몸을 챙기시고 삼겹살로 기분 푸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 믿었던 몸의 배신. 추억의 만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견종 세인트 버나드는 주로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길 잃은 산악인들의 목숨을 살리는 인명 구조견으로 유명한데요. 근데 목에 수통 같은 거 메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매달은 이유가 뭘까요? 뭐 저 녀석이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아, 저 사람, 저 개가 주당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 녀석이 인명구조견이니까 위험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거잖아요. 산 고도가 높으니까 체온이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술 먹으면 약간 체온이 올라가는 어허. 약간 응급용 아닐까요, 저건? 자, 정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아우 추워. 아 추워 죽겠네. 아 추워 씨. 아유, 덜 취했네. 아유, 정 기자 더 마셔. 그럼 안 죽을 거야. 자, 이 상황처럼 술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열로 오르잖아 솔직히. 얼굴도 후끈후끈하고. 꼬량주 같은 거 먹으면 몸이 엄청 뜨거워지는데. 아니 뭐 그 북유럽 가면 네. 독주들 마시잖아요. 그래요. 실제로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혈관이 확장, 따뜻한 혈액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온기를 느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실제로 한겨울의 산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체온을 올리겠다고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음주 후 피부 호흡을 통해 더 많은 열이 발산, 오히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심할 경우 저체온증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추위를 덜 느끼는 이유가 음주로 인해서 뇌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 실제로 체온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요... 아 그래요? 착각을 하는 거구나. 결국은 그러면 추울 때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추워진다. 잠깐 올라갔다가 더 내려갑니다. 위험하다 이 얘긴데 그럼 인명구조견 세인트 버나드 저 녀석 저 목에다가 술통을 메고 다니는 거죠. 혼내줘야겠다. 아까부터 오해를 크게 받고 있는데요. 저거. 자, 한때 브랜디 등에 술을 넣어 다니며 조난자들에게 우리 구조견이 응급처치를 했다는 썰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빈 통을 메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원래 세인트 버나드는 담요를 돌돌 말아 목에 고정시켜 놨는데 한 유머 잡지의 사파가가 풍자 삼아 담요를 술통으로 바꿔 그린 이미지가 인기를 얻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며 실제로 세인트 버나드의 목에 술통을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빈통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네, 저 만났을 때 술 먹자고 저 통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쟤도 무겁겠어 술 들어있으면. 추운 날 따뜻한 술 한 잔은 오히려 독. 겨울철 과도한 음주는 금물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일반인의 뇌보다 뇌 용량이 약 15% 정도 더 크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본인의 뇌 몇 %나 사용했을까요? 근데 원래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인간이 평균적으로 자기 뇌의 10%밖에 못 쓰고 아인슈타인이 15% 정도를 썼다. 이 5%의 차이로 그 사람이 인류 중에 천재 소리를 듣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모르겠고 저는 한 5% 쓰는 것 같은데요. 뇌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뇌순남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네. 인간은 평생 뇌의 10%밖에 못 쓰고 죽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얘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미국 신경과학자 베리 고든 교수는 우리의 뇌는 아주 일부만 손상을 입어도 여러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걸로 보아 평생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무게를 치자면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나 소비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의 90% 이상을 쓰지 않고 놀리고 있다는 것은 진화적으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게 퇴화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니 그럼 인간은 뇌 몇 %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면서 뇌 10%가 아닌 100%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정 두뇌가 활동을 할 때 뇌 속에 수백억 개의 뉴런 중 약 5%가량이 활동.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뇌 100%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을 뿐 인간이 생활하는 뇌 전 영역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G사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이는요. 20살쯤 되면 인간은 뇌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야 100%를 다 쓰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그 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학자들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잘했을 때 천재가 탄생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뇌 100%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쩌면 잠자고 있는 두뇌 가능성을 10%밖에 개발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의 뇌, 더 이상 뇌 버려두지 마시고 나의 뇌는 어떤 곳에 더 발달돼 있는지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요?